자, 데일리 힌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뛰어오셔가지고 예. 숨 좀 고르고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예.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사실 뉴스 준비하실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뉴스를 우선순위로 갖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 AI 이쪽 중심으로 많이 가져오셨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네이버도 올랐으니까. 네이버도 올랐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방금 서정진 회장님이 그 투자자 그 온라인 간담회 열었는데 예. 거기서 셀트리온 홀딩스도 뭐 상장할 수 있다. 플러스 우리도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한다고 치면은 또 이중 상장 논란이 있는 거고, 왜냐면 그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하고 나서 네. 대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중 상장 논란이 좀 있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핫한 아이템이죠. 네. 우리 서정리 회장님은 항상 핫한 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코로나 있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백신 치료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많이 거론하셨고, 요새 또 비만 치료제가 핫하니까 또 그런 걸로 거론은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예. 우리 서정진 예. 회장. 그리고 시대의 이거. 조류도 잘 아시고. 네. 그래서 뭐. 미국에 계셨으면은 이제 주가 이렇게 딱 띄우고 하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셨을 예, 텐데. 아유,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박근영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숨 다 고르셨나요? 네, 물도 드셨고. 네. 네. 오늘 또 시장도 바쁘게 돌아간 만큼 부장님이 또 준비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향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6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2531포인트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보면 메가 서프라이즈, 그 일부 이제 우리끼리 말로 씹어 먹었다 할 정도로 이제 서프라이즈 영향이 나왔고요. 반도체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일부 강세가 뚜렷했고, FPCB와 IT 부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화학, 게임 엔터 등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양자 암호, 생체 인식,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 AI 웹툰 등 테마주도 강세 보였고요. 장중에 양자 암호나 이런 것들도 또다시 이제 오전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9시 50분경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3.5%로 동결을 했고요. 시장에 큰 흐름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발표되면서 AI 기대 모멘텀 강화로 오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인터넷 관련주들도 기술주가 강세를 부듯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또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순매수를 보였고, 뭐 기관도 일단 양시장 현물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오늘 수급 분위기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됐고, 서비스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에 집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달러 위안화 움직임이 연동되면서 1310원 후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만약에 좀 방향성이 나온다면 네.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강세가 됐는데, 역시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면서 네이버가 장중 9%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고요. 뒤이어서 전기전자 강세였고, 역시 엔비디아 호실적 속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덕전자 등의 반도체나 PCB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월 중순부터 하락세 지속됐던 의약품도 반등이 나왔고, 반면 전일 강세 기록한 보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섬유유복과 유통업 등도 약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되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900선 회복이 됐고요. 업종별로 IT 소프트웨어, 제약, 반도체가 강세였고,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공개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시큐레터는 공모가 대비 102.5% 급등 보였고요. 일부 소비 업종을 제외하고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뭔가 눌려있던 투심에 호재가 넘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엔비디아 실적 역시나 첫 번째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역시 이제 오늘 가장 핫했던 뭐 이슈이죠. 엔비디아가 사실 저희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계속 방송하면서 웬만큼 좋게 안 나와가지고는 이게 호재로 인식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굉장히 주목을 좀 하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엔비디아의 최근의 쿼터 엔딩 실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각각 그 일정들이 좀 나와 있죠. 한 4개 정도 일정이 과거부터 나와 있고 22년 10월 30일 1일부터 해서 쭉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요. estimate,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던 컨센서스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actual,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된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트했느냐 아니면 미스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22년 10월 말에는 미스가 좀 나왔죠. 0.69 정도로 봤는데 0.58이 나왔고, 이번에는 2.09가 이제 추정이 됐지만 컨센 대비 2.7 정도 나왔으니까 어닝이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된 거고요. 회계년도 2분기, 그러니까 5월에서 7월까지 약 135억 1000달러, 그러니까 뭐 이게 18조 225억 원 정도 수준의 매출과 주당 말씀드렸던 2.70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월가 전망치가 뭐 전반적으로 14조 9,787억이기 때문에 네. 20% 웃도는 실적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2.09달러보다 30% 상회하는 수준이죠. 주당 손이 2달러 9센트는 평균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이죠. 컨센서스였죠. 가장 세게 불렀던 게 2달러 50센트라고 네, 정도까지 하는데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네. 비트하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어닝과 관련된 주당 순이익 관련된 추정입니다. 네. 약간 흐리게 보이는 녹색이 이제 실질적으로 expected EPS, 그러니까 이제 추정 순이익이죠. 그리고 짙은 녹색 그린 색깔들이 actual EPS,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치가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23년 2분기에는 조금 이제 추정치보다는 좀 낮게 실제 나왔었죠. 뭐 실적이 좋기도 했었지만, 근데 이제 점점점 23년 이후로 쭉쭉 넘어오니까 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24년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정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매출을 약 16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 매출 관련해서는 월가 예상치가 126억 1000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 3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126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160억 달러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6조 8343억 정도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3분기 매출을 20% 이상 더 높게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자신 있게 말한 건데, 솔직히 엔비디아도 몇 달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잘 될지. 그래서 이번 호실적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가 인기를 끌면서 당연히 A100과 그다음에 H100으로 대표되는 최신 AI 칩이 이끌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기사를 이제 발췌해 봤는데요. 자, 보여주시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발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년에 최신 칩 H100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H100 생산 목표는 50만 대. 근데 내년에는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H100 믹스에 따른 AI GPU 매출 추정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이야기해 보면, 네. 올해는 한 55만 개 정도, 그리고 H100의 기준이 37%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 단에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AI GPU 매출이 약 2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15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올라가면 H100 추정 그 점유율이 한 50% 정도 매출에 축이 되는데, 이게 AI GPU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 6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마진율도 높잖아요. 그러겠죠. 비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23년도도 상당히 지금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24년 추정치가 지금 보시면 23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나오죠. 블룸버그에서 이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내년까지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것도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좋다. 그리고 내년도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또 바바리안 해외 주식 관련된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AI 산업과 엔비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보여주는 차트라고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매출 관련해서 3개월 전
그러니까 3개월 전 추이 전망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약간 짙은 색깔 있죠? 네. 이게 3개월 전의 매출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 추이 전망인데 오른쪽 보세요. 빨갛게 네모나게 보시면 네. 3개월 전에 추정하고 지금 현재 녹색으로 현재 보이는 추정치가 3개월 전하고 완전히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매출 전망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망치가. 아 근데 3개월 만에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이 플랫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네. 시장도 몰랐고 아마 대표이사도 몰랐을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뭐 잘 나오긴 알겠는데 얼마나 잘 나오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쪽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나오는 추정치들이나 실제 숫자들이 우리가 잘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고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AI가 실제로 수요가 저렇게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네. 숫자로.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엔비디아 40배, 50배? 지금 30배. 30배? 예. 30배 언저리 뭐 이 정도 됩니다. 12개월 포워드로. 아니요. 이번 실적. 땡긴 걸로 예. 30배. 그래서 초기 시장이고 경쟁사 없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초기 성장폭을 봤을 때 네. 과연 30배 비싸나 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오늘 실적을 보고 나서는. 뭐 왜냐하면 뭐 50배, 100배 많잖아요. 국내도 뭐 50배, 100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엔비디아가 네. 아직까지는 좀 오히려 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지켜보면 엔비디아 수혜주 찾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사라는 엔비디아 거예요. 사라. 네. 미국에서는 그 어떤 증권사는 $1,000까지도 부르던데. $1,000. 목표주가. 예, 제가 목표주가 $1,000 나온 리포트는 아직 못 봤는데 네. 뭐 제가 본 것은 $800까지는 800 봤거든요. 어제인가요? 그때는 한 $780. HSBC에서는 네. $780 그리고 다른 쪽은 $800까지는 제가 봤는데 $1,000 목표주가는 아직 제가 아직은 알리테라 시큐리티인가 어디서? 예, 저 $1,000.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엔비디아 수혜주 찾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엔비디아 사라.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사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엄블렐러 리서치에서 이제 수급 부분인데 네. 기관의 반도체 업종 관련된 매매 동향입니다. 다 팔고 이제 턴하죠. 아주 많이 팔았었어요. 순매수 동향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기관이 마이너스니까 거의 다 팔고. 그러니까 기관이 빈집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5일 누적 순매수 대금은 그나마 조금 순매수로 올라왔죠. 파란색 선. 근데 지금 붉은색하고 회색 선 보시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기관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계속 좀 유예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연장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되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언론사 통해서 또 나온 건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늘도 좋았죠. 네. 그래서 당연히 HBM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현재 상태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가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SK증권에서 나온 관련된 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 추이 전망입니다. 캐파 추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갈 때보다 계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대비해서 내년 1년 정도 뒤에 봤을 때는 이 성장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DRAM 3사의 HBM 생산 능력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낮게 HBM이 형성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한 50%, 삼성전자가 한 40%,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0%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내년에는 분위기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부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HBM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마이크론은 점유율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진다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계
마켓쉐어가 더 많이 높아진다. 물론 절대량도 당연히 많아지고 합계 마켓쉐어까지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는 것 같고 마이크론은 10%대 마켓쉐어에서 오히려 더 한 자리 숫자 미들 싱글 정도까지도 확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조금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 뭐 하이닉스는 107%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해 대비 108%의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것도 엄블레라 리서치 쪽인데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캐펙스가 25년까지 지속 우상향 될 수 있다는 CLSA 쪽의 자료를 인용해서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준 자료이신데요. 네. 이걸 제가 보시면 이렇게 추이가 쭉 나오죠. 그래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쪽의 업체 캐펙스가 25년까지 굉장히 좀 이미 집중되는 쪽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HBM의 매출 규모와 전체 디램 내 비중이 27%까지 우상향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HBM 관련된 트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오른쪽 선 그래프가 뭐냐면은 전체 디램 내의 HBM 비중입니다. 비중 보시면 올해가 한 10% 점점 올라가면 뭐 24% 정도까지 27년도까지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비중도 올라가니까 일반 메모리보다 뭐 HBM 엄청 비싸니까요. 예. 비중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비싼 게 많이 늘어나면 매출 볼륨과 이익단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공부를 좀 더 팔로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금 종목들이 꽤 올라서 오늘 네.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 두산테스나 두 종목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그래서 일부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새로운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마무리될 건 아닌 것 같고 TFE 같은 경우는 한번 일부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계열의 수혜를 받는다는 HBM 종목들은 꽤 좋은데요. 그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HBM이 하이닉스 쪽에 집중되어 있다. 네. 더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계열의 HBM 관련된 장비나 뭐 계열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면 하반기에 반격을 하는 쪽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4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HBM 이슈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과 관련된 종목을 찾자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같은 HBM 수혜주라도 이게 삼성전자 쪽에 연관된 수혜주이냐 하이닉스에 연관된 수혜주냐를 지금은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도 종목들 사이에 조금 변별력이 같은 HBM 관련 수혜주라도 네. 좀 차이가 있었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리플 I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좀 그 엔비디아와 패키지 기판 관련된 이슈를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내용 같아가지고 좀 네.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AI 서버용 GPU는 A100과 H100 정도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이제 TSMC의 COWOS라는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네. 이제 정확히는 A100은 TSMC의 7나노 공정 그리고 H100은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각각 만들어지는데 이게 TSMC의 2.5D COWS의 패키징 가장 아랫단에 메인보드로는 MLB가 들어갑니다. 메인보드 MLB라는 MLB가 들어가는데 AI 서버용 GPU에 쓰이는 18층 이상의 초다층 MLB는 현재 미국의 TTM이라는 회사와 한국의 이수 페타시스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가 급등을 한 거죠. 근데 패키지 기판으로는 FCBGA가 또 들어가는데 이 TSMC로는 현재까지는 이비덴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독점 공급 중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생산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뭐 어떤 뭐 칩 관련된 어떤 오더를 받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보가 예. 아마 그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여기에 공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캐파가 막 늘어나면 계약을 해서 그러면 삼성전기가 일단은 가장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가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쪽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최근 여러 기사를 참고해 보면은 23년 TSMC의 COWOS의 캐파가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고 24년은 다시 올해 대비 2배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인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엔비디아가 TSMC의 캐파로 감당이 안 되니까 삼성 파운드리와 다른 OSAT,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단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GPU 로직 칩은 TSMC가 제조하고 그 외에 실리콘 인터포저는 이제 기판 위에 올리는 인터포저거든요. 네. 그거는 어드밴스 패키징, 그다음에 HBM을 묶어서 삼성전자에서 턴키로
공급을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턴키로 공급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까지 써라 이렇게 턴키로 공급을 제안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의 H100을 기준으로 제조 방식을 보면 HBM은 SK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네. GPU 로직 칩과 실리콘 인터포즈는 TSMC에서 만들고 TSMC가 COW 담당하면 WOS는 ASE가 담당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FC, BGA는 이비덴이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공급 부족 상태에서 먼저 시도되는 것은 WOS를 담당하는 오사트 업체, 후공정 업체를 다변화하고 그럼에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면 삼성전자 턴키로 공급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C, BGA가 삼성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턴키가 뭔가 되면 삼성전기가 아마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AMD에다가 뭐 엔비디아 말고 AMD의 HBM3와 2.5D 패키징인 관련된 삼성전자는 이걸 iCube라고 부르거든요. iCube 4, 그러니까 HBM을 4개 쌓아 올린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이걸 하는 거고요. iCube 8 이게 24년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그렇게 AMD에 들어가는 거고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턴키로 수주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최근에 KB증권에서 턴키 수주가 됐다라고 콜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AMD 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조금 추정치를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죠. 추정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AMD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는 HBM3 양산을 조금 이제 더디게 하고 있는데 9월에 올해 양산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향 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는 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HBM과 삼성전자 인텔의 첨단 패키징 투자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위기라면 상반기까지 하이닉스가 좋은 건 맞고요. 하반기도 좋을 건데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모멘텀이 더 좀 강력하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수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왜 잘 가다가 밀려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을까? 이수페타시스는 심지어 시간에서 갑자기 10% 급등하다가 또 35,600원 한 3% 플러스로 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널뛰기 하는 게 이게 뭔가 뭐 다 내용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좀 찝찝하다.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 시가가 고점이었고 네. 그 계속 줄줄줄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뭐 아침 오전 시가가 고점이었고 해서 그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여태까지 이제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계속 오르다가 네. 약간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엔비디아 이런 실적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아까 뭐 종목이 지금 퍼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소수 종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오른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2-3%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은 나왔고 그다음에 나와서 오늘 시간으로 9% 오르다가 6%로 끝났지만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더 나올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증가 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은 우리가 다시 실적 발표할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부분은 저는 이제 제로가 이제 소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동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또 해서 아니면 그 삼성 그 밸류체인 안에 네네. 새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 관련해서 하이닉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반기는 삼성전자 쪽에 이슈가 있는 그 TFE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그런 밸류 체인에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트렌드로서 포착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HBM을 하는 종목들이 다들 있지만 하이닉스 쪽에 좀 많이 이제 매출 비중이 돼 있는 회사냐, 삼성전자 쪽에 낚시 효과를 받는 쪽이냐는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게 좀 구분이 됐다 저는 보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어제 짤도 많이 돌아가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뭐 그런 것들 기도하는 막 그게 뭐냐면 이슈가 엄청 집중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슈를 더 비트할 다른 이슈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있어야 되는데 저는 3개월 동안은 공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그렇게 오전에 시가가 고점이었고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소멸과 어디 쪽 어디 향 매출이 좀 높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녹아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좋지 않겠어요, 움직임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쪽 오늘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이게 또 4시에 나와가지고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 뭐 실제 오늘 아예 이제 일정을 못 박아놨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나온다고 네. 생각했는데 역시 나오니까 또 네이버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AI 관련돼서는 이제 한국어에 아주 최적화돼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쇼핑 예약, 그 다음에 사용자 제작 컨텐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고 사용성을 넓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와 기반을 둔 뭐 프로젝트에 대한 중심자에는 뭐 여러 가지 판매자, 그다음 사용자에 대한 경쟁력 향상이 있는 거고요. 다른 서비스 파트너들 연결되는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화형 AI 서비스는 클로바 X, 생성형 AI 검색 Q도 같이 선보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AI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좋다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역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된 종목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실제 우리가 적용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이 좀 주가가 또 많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 뭐 이런 쪽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역시 파생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오름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 종목들은 꽤 있겠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이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오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종목도 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주에서 언급이 되지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최근에 보면 뭐 AI 중에서 의료 관련 쪽에 뭐 루닛 뷰노 이런 쪽도 사실 절대 매출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률을 보고 확실히 주가들이 또 튀어 올랐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단순한 걸로만 보기에는 또 시장은 또 다르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클로바 X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로 좀 추이를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주가 좀 오른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성장에 대한 숫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뷰노나 루닛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매출 성장이 뭐 몇 년 만에 3배, 4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주가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뭐 이 시간 이후에 또 심층 인터뷰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까 뭐 말씀을 좀 살짝 드렸고 지금 뭐 엊그제 나온 뉴스에는 위기의 오픈 AI, 챗 GPT 트래픽 감소에 파산설까지 뭐 이렇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이걸 네이버는 요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이슈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수혜 기대감, 카지노 등등 네. 상승. 네,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소비재로 하면 화장품, 면세 뭐 등등 여행사, 항공 뭐 이런 거 다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카지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카지노. 사실 근데 카지노는 작년부터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물론 카지노가 더 잘 되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카지노 지표는 또 그렇게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관심을 못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처럼 다른 중국 관련 소비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중국에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많이 이미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이 먼저 허용됐던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경우에도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효과가 확실히 긍정적이다 분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카지노 지표는 이미 회복이 꽤 많이 됐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은 6년 반 만에 재개되고 역시나 이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당연히 예상되겠죠. 오랫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그 카지노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 마카오 아니겠어요? 홍콩 마카오를 가장 사랑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역시나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본인들 때문에도 좋아졌지만 근데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마리나베이 샌즈의 롤링 게임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2020년 1분기까지 이제 조금 빠지다가 중간에 코로나 시즌 완전히 이제 죽었었죠. 그러다가 2022년 이후에 쭉 올라오면서 마리나베이 샌즈 쪽의 롤링 게임 액수가 19년 수준까지는 즉각 회복이 바로 됐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미 회복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의 넌 롤링 게임 액수도 확연하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2018년, 19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게임 액수가. 논 롤링이면은 뭐예요? 이거 기계를 얘기하는 건가? 롤링은 테이블 게임을 얘기하는 뭐, 거고? 예, 뭐 그런 어떤 그런 게임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형태. 그, 예,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보시면 게임 액수가 훨씬 많이 지금 훨씬 좋죠.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래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롤링 순매출입니다. 순매출도 보시면 그때 당시 중국의 반부패 정책 타격 때문에 좀 빠지긴 했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살짝 빠졌는데 2019년까지 이미 이게 이제 순매출도 회복이 됐죠. 그죠? 결국은 경기에 덜 밀감한 VIP로 채워졌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본 뭐 중국의 부동산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은 조금 롤링 쪽에서는 순매출이 조금 정체된 부분이 있지만 19년도는 이미 다 회복을 한 거죠. 오른쪽 보시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넌 롤링 순매출은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렇네요. 게임 액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순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롤링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VIP를 좀 의미한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싱가포르도 보면은 VIP를 의미하는 롤링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섰고 지금은 조금 정체 수준인데 넌 롤링 쪽은 뭐냐면 이게 뭐 완전히 VIP가 아니라 뭐 매스라든지 이런 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 넌 롤링 쪽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기 하이, 레코드 하이가 이미 이제 그 싱가포르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VIP 쪽은 조금 정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매스 네. 쪽은 엄청나게 고객 중심의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의 단체 관광 드랍도 당연히 매스 쪽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율 같은 경우는 VIP 대비 매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홀드 방어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단체 관광 재개는 매스 드랍액이 성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홀드율이 상승되면서 매출의 기여 흐름이 된다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GK가 파라다이스의 드랍액 추이예요. 여기 보시면 23년의 회복 추세가 확실히 보이죠. 네. 예, 그리고 GK보다는 파라다이스가 훨씬 좋네요. 그렇네요. 예, 훨씬 더.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쪽에 회색 부분이 파라다이스고 약간 파란색 쪽 아래쪽이 GK인데요. GK 부분들은 보다는 파라다이스 쪽이 훨씬 더 조금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 증설로 또 만회를 하고 있죠. 23년 회복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상반기 제주도 입도한 관광객별 F&B 소비 총액인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촥 치고 오르죠, 그죠? 3월 이후부터. 이게 중국입니다. F&B 소비 총액. 네네. 그래서 제주도 상반기. 그러니까 제주도 입도의 관광객별인데 지금 중국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3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요것도 약간 이전 뭐 2020년, 19년 요때 그래프랑 좀 비교를 해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절대 금액을 비교하면 좋긴 한데 아무튼 현재 이제 분위기로 보면 이렇게 3월 이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인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 관광개발 이런 쪽에 이제 중국 쪽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호텔 사업이나 카지노 사업이 롯데 관광개발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상당히 많이 늘네요. 네,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인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의외로 지금 보면 싱가포르인들도 꽤 많이 들어왔죠. 녹색 그래프가 싱가포르인들입니다. 지금 입도계 관광객별 소비총액도 보면 싱가포르이 3위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제주도 입도객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중국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그래프가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표는 좋은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주가 탄력도는 카지노사들이 탄력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뭐 화장품 좋다고 할 때나 이런 쪽보다는 근데 저희로 보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면세점 좋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 텍스 리펀드 같은 네. 거 글로벌 텍스 프리 이런 쪽이 또 반등세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주가의 탄력도는 카지노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지만 지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 상당히 좀 좋은 국면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좀 좋은 이유는 네. 뭐냐면 파라다이스는 일본인에 조금 오리엔티드 됐고 왜냐면은 그 영동도에 있고 워커힐에 파라다이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커힐 때문에 좀 일본인의
VIP가 많고 GKL에는 옛날에는 이제 힐튼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드래곤 호텔로 옮겼지만 옛날에 힐튼과 코엑스에 있으니까 중국인 VIP에 좀 오리엔티드 돼 있습니다. 세븐럭.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인 부분이 좀 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영향을 받아서 파라다이스가 좀 올라오는데 이제 향후 이제 중국인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GKL도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죠. 파라다이스는 일본 쪽, 예. GKL은 조금 중국 쪽. 예, 다 있긴 있는데 비중 차이가 비중 차이가. 예. 근데 뭐 참고로 그 동남아인들의 객단가는 한 300달러. 300달러.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인들의 객단가는 600에서 700달러. 와. 2배 정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면 뭐 우리 소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의미는 있는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호주, 제가 호주에 오래 있었잖아요. 한 12년 있었는데 거기 카지노 가면은 뭐 호주 이러면 백인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카지노 가면 70%가 중국인이고 30%가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뭐 멜번에 있는 크라운 카지노를 네, 놀러 많이 갔죠. 유명하죠. 네, 그쪽에 많이 갔다고요? 많이 갔죠. 아 그래요? 크라운 카지노를 제가 카지노 하러 간 게 아니고 네. 거기 멀티플렉스가 있어서. 아 맞아요. 그 복합 이제 예. 카지노실로 딱 모아두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러 많이 갔는데, 근데 뭐 가면 할 게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놀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멜번 쪽에는. 사실은 거기 뭐 이제 호주나 그런데 카지노 이렇게 마리나베이 샌즈나 네. 카지노 갔다가 우리나라 카지노를 이렇게 가보면 좀 단촐해요. 약간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VIP 비중, 그러니까 매출에서 VIP 비중이 차지하는 게 거의 70에서 80%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명수로는 당연히 이제 힐튼 갔을 때 단체 관광객으로 네. 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출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은 지금 아직 어찌됐든 VIP 근데 지금 왜 이렇게 GKL이 못 올라오냐 그러면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면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 3년 내 점유율 50% 이상 가져가겠다. 요거를 목표로 해서 관련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쪽은 역시 OLED 디스플레이가 쓸 수밖에 없고 그것도 근데 대면적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약간 일부 반영이 되는 자동차군도 있지만 실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 전방 화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가 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곳을 OLED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혀지고 있고 네. 프리미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뭐 3년 내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또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IMID 2023 개막식 기조연설에서요. 초대형 OLED와 그다음에 슬라이더블, 그다음에 롤러블, 그다음에 투명 OLED 등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폼팩터 혁신으로 아마 26년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서 50% 점유율 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프리미엄 라인과 GM 캐딜락의 OLED 패널 공급 중에 있고요. 올해 말부터는 현대차 제네시스에도 아마 이 패널이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대면적 OLED 패널을 상당히 많이 할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GM, 포르쉐, 뭐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루시드 등과 같은 6개 완성차 고객사와도 OLED 패널을 또 개발하고 있다라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이번 행사에서 업계 최초로 18인치 차량용 롤러블 OLED 패널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풍원정밀, 제이스텍, 주성엔지, 인베니아, 야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차량용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차량용에 롤러블 쓸 게 뭐 있어요? 차량용이요. 차량용에 롤러블 쓸 게 있나? 모르겠어요. 뭐 그 한번 가격에 찾아봐야겠- 걸맞는 차를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몇 달 전에 BMW 7 시리즈 나왔는데 기본으로 뒷좌석에 그냥 이따만한 18인치인가 패널 자체가 딱 접혔다가 뒷자리에 앉으면 막 이렇게 펴지는 걸로 그런 거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많이 들어. 그렇죠. 뭐 가겠다. 앞자리의 롤러블보다는 뒤쪽 좌석에서 뭐 위에서 뭐 롤러블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펼쳐져서 뒤쪽 좌석에 있는 사람이 대면적으로 뭔가 볼 수 있거나 네. 그게 또 내릴 때는 그냥 쫙 말아서 그냥 뭐 위쪽 벽면에 올린다든지 그래서 싹 없어지게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주가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좀 심각하죠. 근데 왜냐면 이제 지금 LCD 안 좋죠. OLED 그렇죠. TV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1,000만 대 정도 해야 되는데 뭐 6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WOLED를 가져가준다 뭐 이래서 네.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뭐 말들이 많다가 뭐 한 것 같은데 물량은 얼마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적자 나오고 그게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자 BEP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동률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지금 아주 구조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정도인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WOLED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될수록 예. TV용 쪽이 많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좋아지겠죠.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주가 오르려면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익단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네. 2달 전에도 LG전자한테 1조 원 빌려갖고 그래서 지금 그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면서 좀 턴이 돼야지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순환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 12월 지나서 내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기대감이 큰데 주가 네. 보면 항상 안타깝습니다. 네, 힘을 저도 좀- 뭐 네. 저도 롤러블이나 슬라이더 볼 적용된 차를 타고 싶습니다. 신의 자료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폰 15 요거 시리즈가 출시 지연 그리고 판매 둔화 우려 요거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뉴스가 조금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고 분석을 과도하다. 했는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애플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기대치보다 낮은 가이던스 줬다. 그러니까 뭐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 주면서 뭐 환호를 했지만 네. 애플은 다소 좀 기대 대비 낮은 가이던스를 제공해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인 분위기인데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아이폰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맥과 아이패드 수요 부진에 있는 거지 아이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아이폰 15 시리즈도 하드웨어 변화라든지 교체 주기 도래 때문에 견조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뭐냐면 아이폰 11이라 그래요. 글로벌리 가장 아직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 마켓시어가 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그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게 아이폰 11이라고 아이폰 그러거든요. 11. 예. 그 뒤로 뭐 아이폰 10이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폰 11이면 15, 16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교체 수요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번 정도 바꿀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시 지연과 관련해서도 최근 수율 이슈가 있었던 이미지 센서라든지 폴리드 줌 모듈 상황이 개선되면서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지연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판매 둔화 우려하는 관리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 오히려 증량을 7월 말부터 부품 업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아이폰 15 시리즈 판매량이 약 7,360만 대 기록하면서 아이폰 14 시리즈 대비 16.8%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 시리즈가 전작 대비 각각 34.8%와 36%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프로텍이나 뭐 인터플렉스, LG노텍, 뭐 삼성전기까지 약간 올라왔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NH투자증권에서 분석한 신제품 판매량 추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21년 좋았다, 22년 좀 가라앉았는데 23년도가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평가고 아마 그 이후 뭐 15 시리즈가 잘 팔린다는 평가를 갖고 있는 거겠죠. 참 재밌는 게 저런 거 보면 아이폰도 결국 중국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중국하고 미국은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우면서 테슬라, 아이폰 이런 거는 더 잘 사고 아주 협력 관계가 또 돈독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다 비즈니스라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건설기계 쪽 한번 가볼까요? 네, 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건설기계가 상반기에 주가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설기계, 변압기, 전선 이렇게 끼워가지고 세 개의 섹터들이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아직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주가 부분도 긍정적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3사 HT 현대인프라코어나 HT 건설기계, 두산밥켓 모두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탑라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좀 먼저 띄워주시면 HT 현대 2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HT 현대인프라코어와 HT 현대건설기계 두 개사의 이 비중입니다. 예,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시면 선진국과 중국의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제 HT 아마 INA 이게 INA. 뭐 그 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를 이렇게 평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붉은색 쪽과 검은색 쪽 보시면은 미국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북미 비중이 그죠. 그리고 네. EU 비중, 유럽 비중도 많이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회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중국 비중이 쭉쭉 빠지죠. 그렇네요. 예, 아마 HTI가 뭐 그냥 추정키로는 아마 인프라코어일까요? 뭐 그렇고.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네, 조금 더 C가 아마 건설기계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그룹사, 그러니까 HT 현대그룹사 두 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과 북미 비중이 각각 올라가고 있죠. 2021년도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죠? 그리고 밑쪽으로 보시면은 하방 쪽으로 지금 중국 쪽의 비중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 월별 건설기계 신규 주문 추이도 보시면은 미국의 건설기계 신규 주문 막대 그래프 회색선이 계속 치솟고 있죠. 약간 요거 아닌가요? 옆에 거 비교 HDI 그 현대인프라코어하고 맞고요. 네, HDI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HTC는 HCE.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프라코어 NA는 논 아메리카? 저 NA는 노스 아메리카고 노스 아메리카랑 북미. 예. 그다음에 유럽 EU는 비중. 예. 아하, 중국 비중은 그렇죠. 낮다. 빠지고 있죠. 아. 그 이미 두 개에서 마켓쉐어 보시면 10%도 안 돼요. 네. 그죠? 그렇네요. 과거에 높게 치솟았을 때가 거의 55%, 60% 육박했죠. 그때 당시 중국 비중.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에서 좋아야만 이 주식들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10% 미만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건설기계 신규 주문도 계속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건설 지출입니다. 이 보시면 주거와 비주거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뭘 보여주냐면 네. 빨간색 선을 보시면 주거 관련된 부분들 완전히 빠지죠, 그죠? 그죠? 그리고 비주거 쪽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쪽의 건설 지출은 비주거 쪽에서의 성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장 이런 것들. 뭐 그렇죠. 인프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에너지, 광산, 광산, 네,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 것들, 예, 그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로, 에너지, 광산 뭐 이런 것도 인프라이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검은색 보시면은 그 비주거 쪽이 굉장히 네. 올라가고 빨간색 주거 쪽은 확 빠져 있잖아요. 빠져버리죠. 예, 그래서 비주거 쪽이 급증한다는 거고. 약간 저런 거는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갈아엎고 있는 거, 네. 뭐 송배전, 뭐 리쇼어링으로 공장 짓는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그렇죠. 연결이 되겠네요. 예, 2차 전지 건설 공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잘 보시면 미국 내 제조업 건설 지출 추이도 보시면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 추이와 YY 증가율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 지출 추이가.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 관련된 뽕이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제 북미나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인도 쪽에 예정된 예산을 보시면 에너지, 도로, 도시, 철도, 관계, 농촌 이쪽이 거의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주거용 쪽이에요. 인도도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인도의 주요 인프라 부문 예산 추이인데 결국은 도로와 철도, 항만 이쪽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죠. 도로, 철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증가율도 보시면은 2021년, 22년, 24년까지 보시면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50% 이상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북미 쪽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방점이고요. 중국에 다운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중국 시장의 건설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시장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북미 건설기계 수요가 비주거용 건설 분야 주도를 하고 있고 인프라가 55% 그리고 제조업이 18%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자원국 수요에 그러니까 중동과
인프라가 관련된 부분도 중동과 인도까지 자원국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주요 프로젝트가 자원 프로젝트가 수요 확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마켓 쉐어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딜러만 확대나 제품 라인업 확장 때문에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업체들의 신규 수요 확대가 계속 좀 늘어날 거다. 다음 사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두산 밥켓의 북미 딜러사 개수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두산 밥켓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그 딜러사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GME는 뭐예요? 이게 아마 좀 많이 위쪽에 살색으로 보이는 게 살색이란 말은 하면 또 잘못 말한다고 하는데 예. 살구색? 예, 살구색. 예, 살색 살구색.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인종에 대해서 뭐 비하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실 수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죠. 살구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컨스트럭션, 이게 건설 쪽이고 건설 쪽. 약간 짙은 회색 부분인가 이거 어떤 색깔로 보이시는지 네, 짙은 모르겠는데 회색. 가운데서는 이제 풀 라인. 그러니까 풀라인? 저 뭘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뭐 어쨌든 뭐 딜러사 개수 추이예요. 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체 큰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딜러사가 어떤 두사 파켓 쪽이 북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매출 볼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까지 봤고 두산 밥켓 봤는데 두산 로보틱스. 네. 아, 연내 10월에 상장하는 거 목표로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 관련주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내 코스피 상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죠. 사진 띄워주세요. 먼저 처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 네, IPO 개요입니다. IPO 개요 수요 예측 뭐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결정이 돼 있고요. 공모가가 21,000원에서 26,000원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희망 공모가가 이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21,000원 정도면 공모가 21,000원 정도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그리고 26,000원이면 약 시총이 1조 7천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공모가 산정 방법은 PER 뭐 26년 순이익을 뭐 할인해서 이렇게 간다. 피어 그룹 뭐 아마 야스카와라든지 그다음에 판유 그다음에 뭐 삼익 THK 그다음에 라운테크 등등의 어떤 피어 그룹에 대한 순이익을 할인해서 뭐 PER 밸류션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평균 PER을 아마 38배 정도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모가가 산정이 된 것 같고요. 일반 청약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예측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일반 청약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주요 포인트를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걸 좀 이렇게 그 서머리 해가지고 낸 게 있는데 이 보시면은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판매 채널이 아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89개 정도였다고 해요 판매 채널이. 근데 네. 27년까지는 한 273개로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판매 채널이 늘 것으로 보는 것 같고 라인업도 확대가 되는데 아마 라인업이 13개 정도에서 아마 17개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MR 관련된 사업 진출이 관련 기업 지분 투자가 50% 2천억 규모 정도로 아마 사업 진출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협동 로봇 관련된 솔루션 판매인데요. 현재까지는 닥터 프레소 커피 쪽도 있고 그다음에 네. 팔레타이저 해가지고 항공 물류 등이 있고요. 치킨 로봇도 등도 있습니다. 치킨 로봇. 예, 그리고 뭐 렌탈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보까지도 이제 다 가는 것 같고요. 캐파 증설은 올해 같은 경우는 3,200대에서 26년도에는 11,000대까지 들어가는데 북미나 유럽, 아시아 지역 해외 시설 포함이고요. 24년 수원 공장도 증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7년 예상 매출액은 7,663억 원의 영업이익을 2,133억까지 잡았고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27.8%로 아마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IPO 개요 쪽에 나온 내용을 이제 좀 서머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670억인데 670억. 올해 영업 손실이 79억이에요. 79억.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말하냐면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 수익을 내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매출도 500억을 넘기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나 말이 많은데 네. 뭐 삼성전자 투자를 했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매출의 규모나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쉽지 없다는 않다? 거고요. 500억 이상 내는 회사들이 그렇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그나마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청소용 로봇으로 해서 5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청소용 로봇에 대한 멀티플을 높게 주기는 좀 힘들다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할인을 받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청소기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더라고. 비싼데 이제 네. 뭐 중국의 뭐 어떤 뭐 경쟁 강도가 높다 뭐
어떤 기술에 대한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은 네.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높은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올해 매출액이 67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뭐 시가총이 높게 가다 보니까 그쵸. 뭐 두산 로보틱스가 뭐 1, 2조 가는 게 뭐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고민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은 돼요. 예. 관심은 또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용 로봇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6천억 규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유니버설 그쪽이 한 60%, 70%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장을 할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2026년 걸 땡겨서 포로 하니까 올해도 손실이고 내년도 잘 모르겠지만 손실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뭐 우리가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지켜봐왔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미국에 상장할 때 말도 많았고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 어떻게 상장을 하냐 그랬지만 지금은 분기에 거의 2천억 가까운 이번에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잘하면 또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원해야죠. 뭐 로봇 산업을 뭐 일본이 잘하고 있죠. 일본 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국 로봇 산업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요. 또 잘 되길 바랍니다, 실제. 그렇죠. 일단은 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산마켓 북미 딜러사 개수 늘어나는 거 그게 GME가 농업 및 조경용 장비를 또 GM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게 늘어나는 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일리 힌트. 와, 오늘도 딱 1시간 맞춰서 시장의 모든 중심이 되는 뉴스들을 쫙 풀어주셨습니다. 데일리 힌트의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